항구의 섬이었습니다. 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뤄지면서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1965년에는 3개의 섬 사막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는 지금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섬도 아닌 이 사막도에 대한 목포인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도 그 전설이 유달리 가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막도에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벌여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도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덕동에 자리한 석천마을. 만덕동은 만흥동과 덕충동의 이름을 딴 여수시의 행정동입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마을입니다. 여수가 밤바다를 앞세워 남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여수는 이순신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민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최초로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은 아담하고 작은 공간에 남쪽을 향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앞뜰에는 옛 건물의 주춧돌이 보관돼 있고 서쪽에는 새로 세운 비가 놓여 있습니다. 충민사 바로 옆에는 불교 사찰인 석천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도 충무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옥형 스님이 충무공이 전사하자 그의 전사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충민사 곁에 작은 정사를 지은 게 지금의 석천사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충무공의 지극한 효심을 이어받은 석천마을 주민들은 매년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충과 효를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석천마을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상사면 서동마을은 그 이름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운동산 자라 해발 162m에 자리 잡은 산간마을인 서동마을은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는 농촌의 옛 삶을 그려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동마을의 첫 번째 명물은 서동상일 카페입니다. 이곳은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입니다. 바리스타는 지역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카페의 한켠에서는 실내 식물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마을엔 순천시 최초의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자리한 박물관은 그야말로 역사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마을을 지탱해온 자원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에선 일제강점기 군민증, 건강보험증 등 생활 자료들뿐만 아니라 마을 상장, 마을 회계장부 등 다양한 서동마을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동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요. 소중한 무언가가 잊히고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가꿔가고 있는 서동마을에는 언제나 사람 사는 인정이 넘쳐납니다. 한 바퀴 빙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고택과 정자만 찾아가도 기운이 솟아납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둥지를 튼 도래마을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풍산홍씨가 마을 주민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풍산홍씨 집성촌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입구에 작은 연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철인 지금은 백년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래마을은 마을의 뒤를 감싼 산자락의 물줄기가 4천자를 이루는 형국이라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양벽정과 영호정, 그리고 개은정 등 조선시대의 정자가 세월의 여파를 피해 그대로 보존돼 방문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양벽정은 담양 소세원을 지은 양산보와 송강 정철 등 당대의 선비들이 교류했던 곳입니다. 개은정은 마을의 전면에 세워진 다른 정자와 달리 주산봉의 중턱, 마을 영역의 뒤쪽 경계부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도래마을의 명품은 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홍씨고택이 정비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명촌이기도 합니다. 도래마을 옛집은 시민문화유산 2호로 지켜낸 중요 자원입니다.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홍기흥, 홍기현 가옥 등 옛 향기가 살아 숨쉬는 고택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마을 경관과 구조, 가옥들이 산업화 사회를 비켜간 듯 전통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도래마을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날 것입니다. 광양 하조마을은 호남정맥의 가장 아랫부분인 본강면에 자리 잡은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백운산 형제봉 아래 성불계곡과 반월계곡을 품에 안고 40여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죠. 마을의 형상이 새의 부리를 닮아 하조마을로 불렸으며 마을은 산비탈에 다락논이 많아 산달뱅이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봄이면 고로쇠 수액을 찾아서 여름이면 성불계곡의 시원함 속으로 가을이면 백운산의 단풍 구경을 위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먼저 높이 8m의 우람한 풍치목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예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 풍치목에 재를 모시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많은 부부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조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입니다. 계곡과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준 선물을 한아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조마을에서는 백운산 계곡의 신비한 밤하늘별들을 손으로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돈 모양의 해달별 천문대인데요. 세계 각국의 별자리 영상 감상과 사계절 별자리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하조마을. 마을의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를 활용해 다양한 농촌 문화 체험과 휴양 공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담양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담양읍에 자리 잡은 해동문화예술촌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예술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막걸리를 제조하던 주조장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했던 서민의 술 막걸리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담양읍 내에서 가장 큰 주조장이었던 해동 주조장도 같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2010년 폐업했던 주조장이 변신한 것은 담양군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막걸리를 빚던 공간들은 모두 전시가 열리는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술이 익어가던 주조동, 누룩창고 등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해동 주조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체험 교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조장 시설과 술 제조에 사용하던 물을 깃던 우물 등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술촌 곳곳에 설치된 다채로운 형태의 대나무 의자는 담양의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살았던 옛집 앞의 정원과 같은 작은 연못도 눈에 띄며 입구에는 작은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양조장의 변신이 흥미롭습니다. 옛 역사와 전통까지 예술이 되는 곳, 해동문화예술촌이 담양의 또 다른 명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흥겨운 농악으로 한마음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고 판굿을 펼칩니다. 농사철에는 만들이굿을 치고 행여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흥겨운 노름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바로 곡성 죽동마을의 모습입니다. 죽동마을은 곡성천과 동악산 사이에 둥지를 잡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임진왜란 때 축조했다는 커다란 방죽이 있어 방죽골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방자를 빼고 죽동리가 됐다고 합니다. 방죽은 지금 곡성 생활체육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죽동마을은 동악산 아래 서당골을 뒷산으로 하고 서편으로 안산을 끼고 동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산 너머 댕기몰, 언어실, 안산 너머들과 마을 앞 방죽들, 이문들의 제법 넓은 전답을 갖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 죽동마을의 자랑은 생활 속에 녹아든 농악입니다. 죽동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농악을 5분만 치고 있으면 마을민 모두가 모여든다는 말이 통할 정도로 죽동농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회가변이나 마을잔치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꺼내 흥겨운 구판을 벌입니다. 농악계를 결성해 농악보존에 힘쓰고 마을 청소년들에게는 농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금도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죽동농악은 이제 남도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남쪽 골짜기에 자리한 구례군 산동면에는 호젓하게 조성된 꽃담길이 있습니다. 반곡마을, 하위마을을 지나 상위마을까지 2km에 이르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계곡을 따라 산수유 꽃담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3월이 되면 온통 노란 꽃동네가 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푸른 물이 흐르는 하천이 노란빛으로 물들어갑니다.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계곡을 따라 아기자기한 산수유 나무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고목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동네인 구례 산동면은 산지가 많고 농가 밭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 작물과 채소 등을 재배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집 주변 돌밭에 돌을 모아 돌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밭과 주변의 개울 등에 산수유를 심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산수유 군락지는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돌담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농업 경관이 됐습니다. 산수유나무 군락과 돌담, 시골집이 한데 어울려 정감 어린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돌담길을 따라 산수유를 보면서 걷다 보면 요즘 말하는 힐링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요즘 들어 뜨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일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는 제출된 원본도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충장, 동명, 계림, 산수동 출신 이용일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광주광역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제 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강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빅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주시는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또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의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로 합리적인 시정 발전에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강주광역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으로 강주 발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도시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의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자 시민의 모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서 자연 경관의 우수함을 또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주 지역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주시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강주시 연평균 기온은 2013년 대비 0.4도씨가 상승하였고 환경부가 2019년 8월 발표한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도 광주, 전남이 향후 폭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주의 시설 녹지 면적은 2016년 대비 20만 7,467평방미터가 줄어들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공원 일몰제 등으로 도시의 녹지율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강주시 주택 현황을 보면 주택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강주는 콘크리트로 뒤엎인 회색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비율은 이미 70%를 상회했고 주택 보급률은 105%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강주시는 고미라 초고층 주택 건설을 지향해야 합니다. 바람결과 물길이 트이고 녹색의 대자연 속에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주 구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회색 도시로 물들어가고 있고 도심 녹지 환경은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존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등 지역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현재 강주시 도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사라져간 지역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도시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해가 더할수록 고밀도 고층화로 회색 도시화 되어가는 도시 환경을 자연과 사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녹색 도시 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 도시농업 현황을 보면 텃밭수 361개소, 텃밭 면적은 28만 7,143 평방미터로서 여기에 48,432명의 도시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심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는 올해 들어 도시농업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관리사 제1기 과정을 개설하였고 친환경 도시농업 및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600만 원을 들여서 도시 텃밭 및 상잡 텃밭 등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옥상 녹화 15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지구 환경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경기도, 대구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상 녹화 사업을 지원하여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는 장소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를 들면 빌딩 옥상을 녹화한 경우 녹화되지 않는 곳에 비해서 하절기 주간에는 표면 온도가 약 3도씨 정도 낮아졌고 옥상을 녹화했을 경우 아래층의 실온이 2도씨에서 2.4도씨 저하됐다는 데이터도 있어 냉방시설의 에너지 전략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삭막해져 버린 도시 환경을 생생한 녹지 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농업 확산과 함께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생명농업관 내 도시농업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가설 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지역마다 가설 울타리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은 유독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아서 다양한 형태의 가설 울타리가 주변 이미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채 공사 현장마다 여기저기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내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 사례를 보면 2007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공사용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을 정하여 기본 디자인은 안양시 BI 자연적 이미지, 안양의 M모습, 자연 친화적인 모습 등을 담아서 공공성, 예술성,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광주광역시는 추상적인 상위법에만 의존할 뿐 가설 울타리에 대한 시 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가설 울타리 설치로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광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광주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의 심미적 디자인 적용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설 울타리에 대하여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시장의 날을 통해서 주변 환경 및 시민들의 정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설을 울타리 설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개 광고물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의 5개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정 광고물 접수 22만 6,884건 중 19만 7,872건을 게재함으로써 87% 게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5개 광고물은 423만 8,512건에 행정처분은 10만 6,28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실적 중 건설사들의 행정처분 실적이 무려 6만 7,417건 63%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주 관내에는 450개의 지정 광고 현수막 시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살고 있는 우리 강주시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5개 광고물 게시 형태를 벗어나서 ICT를 활용한 셉티드 및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범죄 없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를 위한 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주광역시에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새로운 ICT를 활용한 셉티드 및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의 조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주광역시 전통시장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그동안 전국 전통시장은 많은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76억 500만 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 총 384억 6,300만 원, 각각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선도 및 문화 관광형 등 총 사업비 119억 9천만 원을 들여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방송 및 전통시장 소식지 발간 등의 총 사업비 48억 4,368만 원을 들여서 홍보방송 우수박람회 참가, 시장 소식지 발간 배포 등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주시는 이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주시는 특색과 테마를 갖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 축제 및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차별성 있게 개발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며 소비자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통시장 투어를 통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실정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 목표에 의하면 170개사 총 3,000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62개사 7,189억 원,
2140명의 고용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주 만들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중 하나라고 보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내 MOU 체결 문제 및 외국인 직접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가 인재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 강주광역시는 91개의 기업과 8,609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강주시와 상생 협약을 맺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1,021개의 기업과 22조 6,097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물류, 여건과 지리적 위치 유사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강주의 MOU 체결률은 전남의 3.8%밖에 되지 않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설치된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별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강주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강주의 국내 중장기적 투자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주시 투자 유치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연은 보고 있습니다. 강주광역시가 제출한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의 최근 5년간 근속기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팀장급 상급에서 5급 간부들의 경우 투자 유치 부서 근속 연수는 9.4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팀장급 이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실제로 유치하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관계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은 전문화와 관련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사기 방향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주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향후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 득심의 뜻을 깊이 새겨 강주 시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강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임미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에 정확히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의회와 광주시는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 난관을 극복하고 광주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초석을 함께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용섭 시장님과 광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발전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오늘이 시정 질문 이틀째입니다. 제가 공천 심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을 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무엇이냐?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있고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광주시의 현안은 인구 감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광주시 인구 문제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광주시 인구는 2014년 147만 5,884명을 정점으로 5년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올 6월 현재 145만 9천여 명입니다. 연평균 3,3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약 5년 동안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22,225명, 연평균 4,445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수는 2016년에 11,58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출생인구 대비 사망인구 격차는 2016년에 4,333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28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보다 출생 숫자가 1,288명이 더 많으니까 그 수치로만 보면 광주시 인구는 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인구 유출이었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전입보다 전출이 35,385명이 더 많습니다. 연평균 6,433명이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2018년 작년 경우 10대가 1,022명, 20대가 3,361명, 총 4,383명이 순유출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10대, 20대 1,542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인구 유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률도 보면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우리가 낮은 상태이고 그리고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의 7, 8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차적으로 또 대학 때문에 이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요. 10대의 경우는 제가 그제 교육청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수한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고3은 타지역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많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대, 30대는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시장님 방금 GRDP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GRDP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주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2017년 기준으로 15위입니다.
우리 뒤에는 대구광역시 있는데 일부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지난해 대구시가 광주를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꼴찌거든요. 전국 평균이 3,099만 8천 원인데 광주시가 2,368만 원 정도. 문제는 일자리,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 광주형 일자리를 민선 6기부터서 준비를 해서 첫 사업,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사업에 마침표를 시장님이 찍으셨어요. 시장님 뭐 훌륭한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합작법인 설립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시작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합작법인 설립이었고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2021년 말 공장 완공까지. 그러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구상이 지금쯤이면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이제 12,000개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에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돼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뭐 강원형이랄지 대구형이랄지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실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는 많이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장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4가지 의제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 임금, 그리고 적정 노동 시간, 그리고 온하청 관계 개선, 노사 공동 책임. 이 4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우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만 담고 있고, 다른 것은 그중에 일부만 이제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선 첫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도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이걸 보고 이것저것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주의 역량을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결집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것처럼 새로운 투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기업들이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의제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4개 의제 중에서 2개 이상을 실천하고 있으면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뒷받침도 하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뒷받침이나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조세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상세한 내용은 의원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늘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에는 광주의 묵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모든 전력을 쏟으셨다. 이제 3분의 1이 지난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3분의 2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이용소표 광주발전 구상을 좀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월 달에 민선 7기 산업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11대 대표 산업 집중 육성 그 전략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AI 인공지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AI 인공지능 사업을 선정하시게 됐습니까? 광주가 불모지인데. 저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 경제의 중심이 호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세금 납부한 걸 보면 우리 호남에서 절반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강규는 정의로운 도시지만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산업 불모지가 돼버렸고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었습니다. 저는 자칫 이렇게 가면 강주가 한반도 남녘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로 추락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장직을 맡았고요. 근데 저는 우리 낙후된 강주가 앞서 있는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본 겁니다. 실은 이런 산업혁명이 없을 때는 앞서가는 도시를 추월하려면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산업화 시대의 차선은 거의 단일 차선이고 이 차선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차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매 산업혁명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2차,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해서 그 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선진 경제를 앞지르고 우리가 글로벌 시티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인공지능에 저도 방향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우려되는 것이 광주가 실리콘밸리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 관련한 기반이나 어떤 조성된 그런 여건이 전혀 없는 불모지인데 거기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 도시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어느 정도나 광주시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가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앞서가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늦어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금액으로 보면 중국의 2.9%밖에 되지가 않고 또 슈퍼컴퓨터의 보유 대수나 활용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그건 도토리 키재기다. 인공지능에 관한 거의 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 중심 허브로 강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4,06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이건 순수하게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고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만 1년에 5년 동안에 4,061억 10년 동안에 한 1조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걸 소프트웨어 R&D 쪽에는 정부가 지금 2조 2천억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에 있어서 저는 인재하고 기술 경쟁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 그리고 연구소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갖고 또 거기에 앞선 기술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강주에 있는 창업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8개 기업과 같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 말씀은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대한민국 그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대표도시 강주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한 20여 분으로 만들었고 또 지금은 시장 혼자나 우리 간부들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제 10월 23일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이 창립이 됩니다. 토론이 되고 거기에는 이번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만났던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와서 기조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주가 똘똘 뭉쳐서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시의회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얼마든지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 조성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지원 외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놀란 것은 기업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떤 허브 도시가 되겠다고 나선 데는 강주밖에 없다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는 기업들이 나서서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로 한 4천억 원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것이 인프라 쪽에만 4,061억 원이 이미 확보됐고 내년 예산에도 426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걸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미국형이라고 보다는 이스라엘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해 주니까 저희들도 뭐 희망은 갖게 됩니다만은 정말 잘 추진돼야 되고 또 향후 정권의 향배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의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기대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은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2012년부터 지금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거든요. 그것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가 팍팍하고 일자리가 없어서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고 그럼 뭘 가지고 그런 광주를 만들겠냐? 저는 이제 추진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광주다움의 회복. 하여튼 가장 강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이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거는 이제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우리 조직도 그러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경제국도 실로 바꾸고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평가는 일자리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통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님이 후반기에만 임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청년 인구 유출이 좀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나 저희가 일자리 기다리면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팔러시 레그 이제 정책 시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강주형 일자리만 해도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공장이 만들어져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고용률도 보면 우리 강주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물론 실업자는 줄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시행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내년부터서는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제 임기 동안에는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고용률도 현재보다는 훨씬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고 내년 통계를 주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민감하고
아픈 부분인데, 시장님 고시 출신이시죠? 예. 두 분 부시장님도 고시 출신이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고시 출신이시고요. 예. 고시 출신 폄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광주시 고시 출신 비중을 봤는데 5급은 316명 중에서 5명, 1.6%입니다. 4급은 95명 중에서 5명, 5.2%인데요. 3급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16명, 그러니까 교육이나 파견 나간 내부는 제외하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 기획실장님 제외했습니다. 16명 중에서 10명이 고시 출신이십니다. 여기에는 5급 특채까지 포함돼서 약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의사관 승진 이후 정년 때까지 기간을 제가 한번 일일이 생년월일 빼가지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최소 11년에서 최대 17년을 부의사관 이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직업이 국장이다라는 비아냥과 볼멘 소리가 나와요. 현실이 이렇게 되면은 9급부터 시작해서 국장, 실장까지 올라가는 그 어떤 구급 신화는 갈수록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로 들면 이제 고위직 장기 재직으로 인해서 광주시 인사는 적체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서 뭐 고시 출신을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차별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수한 인재이고 또 실력도 있고 광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분들의 그 고위직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좀 염려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인사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고 계속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고 정체가 되면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집 의원님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특별히 고시 출신들이 비고시 출신보다 능력이 우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9급에서 출발했거나 7급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5급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연령적으로도 4급에서나 아니면 상급 되자마자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고시 출신들은 이제 5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많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5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분이 고시 출신이냐 7급이나 9급에서 올라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비고시 출신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출신 계신 분들이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시고 광주의 요직에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30세에 그분들이 고시 합격해서 광주시의 발령을 받았다고 봤을 때 과거에는 한 12, 13년이면 부의사관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근데 이제 향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나가서 인사가 좀 적체되고 길어진다고 봐도 15년이면 부의사관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5세면은 국장 직급에 이렇게 승진이 되거든요. 최소 15년은 그 이상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분들을 중앙부처에 과감하게 좀 전출을 시켜서 정말 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큰 어떤 그 바다에 나가서 좀 활동하고 또 승진도 해가지고 추후에 기획실장이나 부시장으로 다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이나 부시장을 모시려고 해도 이쪽에 인맥이 없어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물론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뭐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제 있습니다. 경우는 제가 사무관 10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서기관 10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장은 5년 해서 1급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장 올라가는데도 20년이 걸렸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강주가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빠른 예.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대부분 그만두게 되면 이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강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중앙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에 많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여하튼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 4급 이상입니다. 교류 파견 현황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최근 5년 동안 7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3급 이상 중에서는 딱 한 분 계시고요. 고시 출신이시고 4급이 6분인데 고시 출신은 한 분이시고 5분은 9급이나 7급에서 출발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좀 교류 파견이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중앙하고 많이 좀 이렇게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많지 않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전출 현황을 봐도 고시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중앙부처 전출 현황에서도 지금 6분 정도. 여기는 이제 물론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국토부,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산하기관 빼고 거기만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역대 시장들께서도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임기 동안에 성과도 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 올리려면 일 잘하는 간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간부들은 옆에 두고 쓰려고 오지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간부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나서서 내가 중앙에 교류 파견을 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간부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교류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두 가지를 다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다소 제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강주의 미래를 위해서 능력 있는 후배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가서 열심히 하다 돌아오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제가 이제 6년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찾아가 보려고 해도 광주나 호남 인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상 본인들은 중앙에 전출 가는 것을 꺼려하세요.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희망인사 시스템 관련 질문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투명성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실국장 추천제가 문제다. 이 희망인사 시스템이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결정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실국장님들께서 그 시기를 하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매칭이 딱 되면은 이렇게 데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전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내가 그 자리를 신청을 해서 가기 위해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을 상대로 줄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희망인사 시스템 도입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물론 그 직원이 신청을 했지만 적재적소에 인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사정을 하고 로비를 하고 뭐 인맥이나 뭐 학연 혈연 지연을 찾아서 줄을 대야 그분들이 나를 거기에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희망인사 시스템의 왜곡이나 변질이 우려가 됩니다. 예.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하시겠습니까? 이제 희망인사 시스템은 아주 순수하게 이용서표 인사 시스템입니다. 네. 뭐 다른 데 하고 있지도 않고 이건 제가 2002년에 관세청장 기관장으로 처음 나갔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 애정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업무에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권자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 때고 뭐 9급부터 공무직은 아니지만 9급부터 아무라도 희망 인사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놓고 또 가야 되는 이유는 시장 환라인을 통해서 하면 저는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에서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력부터 그 사람의 성과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한 곳을 지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친구하고 같이 일해야 될 과장이나 국장하고도 이게 속되게 표현하면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켜서 국장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양자가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색깔이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국장들이 연고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전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심이 개입이 안 됐을 때는 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잘 보여야 된다든지 거기에 뭐 청탁성 요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될 텐데 저는 뭐 우리 국장들이 그럴 일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게 있단다면 제가 판단해서 보완을 하면 되고. 그렇지만 하이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반영하겠습니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실국장님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제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인사 관련해서 선출직 기관장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부탁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인사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인사 청탁이거든요. 이 제도가 있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적결하지 않은 청탁에 의해서 승인을 시키거나 전출한 적이 없고 그것은 이 제도가 갖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조그만 좀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물론 직원들도 인사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저희들 공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공천을 받으면 아주 잘된 공천이고 객관적인 공천이지만 떨어진 사람은 밀실, 야합, 청탁에 의한 공천이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인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시장님이 들으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고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승진 인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은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 단위로 과 단위로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꼭 한 사람만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같이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그 팀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달의 공무원 플러스 이달의 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건 뭐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1명 또는 2명 이렇게 이달의 공무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팀으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도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사가 국장들이 평가한 근무 성적 평가 순서대로 그냥 승진을 시킨다면
인사권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직이 생기가 있고 활발하게 돌아가려면 발탁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발탁 인사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렇죠. 기준이나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정실이지 않습니까? 정실이 되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행정부시장이 주관이 돼서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거쳐서 훌륭하다고 뽑은 이분들을 발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발탁 인사보다는 가장 부작용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면 또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하게 다 동의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실 때 보면 이달의 공무원 이렇게 사진이 붙어져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은 이 사람만 보면서 이 사람처럼 성과를 창출하고 존경하는 그런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공사 생활이 아주 검소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성과도 창출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직원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팀 단위 과정을 팀으로 하는 선정에 대한 요구도 있다는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찾다가 혁신 전도사 또 혁신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혁신의 첫 걸음은 인사 혁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인사 혁신이 잘 이루어져서 광주시정 혁신의 어떤 그 출발점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재원 또 주변 여건의 불리함을 딛고 저도 정말 성공적인 대회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영대회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렀던 것은 세계수영연맹 피나 또 거기에 참석한 선수들을 위한 준비였고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영대 레거시 사업인데 이 레거시 사업은 광주시를 위해서 광주 시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시민들의 의향이나 어떤 그 요구사항 같은 것을 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별도의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공사석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먼저 그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주시고 의원님께서 또 특위위원장까지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 수영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저비용 고효율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주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경기장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사업으로 지금 대한민국 수영진흥센터를 건설하자. 다행히도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내년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지금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공모에 들어갈 것이고 5개 자치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이것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선정 기준이나 절차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지금 대강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수영지원본부에서 전에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경험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공모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시민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지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구청이 있단다면 아마 그만큼 가점이 붙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도 육성하고 수영 대중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도 육성하고 그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수영 인프라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실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개 자치구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 이 공정한 심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자치구나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건 제가 자칫 잘못하면 시청 앞에 와서 또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해주시고 또 시의회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레거시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수영대회 개최 관련 외국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을 우리 조직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네, 관련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죠. 예, 국회에 지금 법안이 그 기획재정안에 개정안, 네.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 후에 국회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조직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20억 내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버리면 조직위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노력이 진행되고 계신가요? 법 개정을 위해서? 기획재정이 이게 이제 실은 수영대회 개최되기 전에 예. 세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국회 가서 그렇죠. 건의도 했었습니다. 예. 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랑 여기 내려오셨을 네. 때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의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아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 광주시 재정 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수영대 레거시 사업, 우리 광주시에서 12가지인가 지금 유형의 레거시 사업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예. 어떤 유산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집 가까운 데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예. 왜 수영의 건강에 좋은지는 알지만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못 가는데 집 가까운 데 있으면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희가 수영대회 끝나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하고 공동으로.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레거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년 후에 광주광역시가 수영 선수권대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자세로 준비를 해야만 성공을 하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유대회 레거시 사업처럼 유야무야 될 확률이 많다. 예. 그 말에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뜨끔함을 좀 느꼈습니다. 좀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형의 레거시 사업은 시에서 물론 계획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의 레거시 사업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수영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시민의식도 한 단계 업이 되고 광주의 격도 한 단계 올라가야 그것이 성공적인 개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시민의식을 올리고 광주의 품격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광주의 이면을 바라보면은 금요일 되면은 불법 현수막 천지, 지금도 뭐 광주시청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무질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 방지, 불법 적치물들을 엄청 폐타이어나 막 콘크리트 쌓아놓고 다른 사람 주차 못하게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 자랑하기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싹 일소한달지. 또 다른 측면에서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 내세울 것이 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막상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막상 딱 생각이 안 나요. 5.18 빼고. 그러면 광주가 우리는 장기 기증 도시 1위다. 헌혈 우리가 광주시가 1위다. 이게 바로 광주의 정신, 더불어 함께 나누는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있다. 그런 거라도 한번 딱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형의 레거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이것도 매우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실은 이번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5.2%라고 하는 적은 금액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2,0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고, 그래서 시민들이 해줬던 친절운동,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이후에도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장 김준영 국장에게 우리가 수영대 때 보여주었던 높은 시민의식이 지속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광주시에서만 주창을 하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운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변화된 광주 시민의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영대 레거시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2,000명의 서포터즈,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150만 시민들이 뒷받침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인적 레거시를
우리가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고 예. 특히 타 시도나 외국에서 참가한 서포터즈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를 알리는 광주 홍보 전도사로 뭔가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은 광주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와서 자원봉사 플랫폼을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그 타 시도 외국인들 타 시도 외국인.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주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시고 가능하면은 한 번씩 초청해서 예. 뭔가를 좀 광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그저께 어떤 연예인도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5월달 시정 질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법적 구제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긍정적으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으로 심리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관계를 잘 모르고 또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속만 태우지 권리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억울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의로운 도시 강주에서 이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저희가 시민들이 언제든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법률적으로 권리 구조를 지원하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모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 질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6만 강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시의원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끓어오르는 계획에 대한 대한민국 시민의 열망적인 촛불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 지 188일째 되는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전체 임기 1817일 중 절반에 가까운 48%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획에 대한 번시민적 지상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과 8대 의회가 출발한 지 전체 1460일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난 473일째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묵도하고 있자니 우리 스스로 계획에 대한 피로감으로 곳곳에 쌓인 적폐 청산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지난날을 반추해보며 한없는 시간 동안 새롭게 각오를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목마름에 부응하는 책임 행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희망이 되고 시정에 대한 가감 있는 공론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공동체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61.4%를 17.5%를 상회하는 78.9%로 계획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만 2017년 말 기준 19만 7,335가구로 전체 아파트 절반에 육박하는 47.8%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지적과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개선될 기미가 없어 우리 시 주거 정책과 아파트의 문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며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언제부터인지 부동산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광주시 전체가 고층 아파트 숲으로 덮여가고 있는 것 같다. 또 나날이 늘어나는 아파트 치솟는 분양가에 대해 염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패배감으로 묻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도를 이미 지나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일상적인 주거의 대상에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기의 분양가 강풍은 너도나도 빚내서 집사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가오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역대 정권과 중앙정부 비현실적인 정책에서 빚어지고 있는 투기의 정치가 빚어낸 재앙적 산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문제는 신규 단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구매 비용과 거주 비용 증가로 지역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폭락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근자에 들어 폭등과 폭락으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강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서라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차익 실현을 기대로 로또 당첨에 견주는 행운을 잡았다고 하니 정상적인 주거 시장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 아파트 분양가 폭등 방지 및 주거 시장의 지속적인 시세 안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5년 1,491명이 줄어든 이래 최근 4년간 5,947명이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 역량을 살펴보면 1인당 GRDP는 2017년 기준으로 2,356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 3,365만 7천 원의 70%에 불과하며 1인당 개인 소득은 1,734만 3천 원으로 특광역시 중 매년 최하의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1.3%로 전국 평균 3.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것 중 하나가 주택 보급률인데 105.3%로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2%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여러 사회적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 분양가 강풍과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는 완충 여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세들의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올해 광주에 입주하려는 새 아파트는 1만 4,099가구로 지난해 약 7,528가구 2배에 육박하며 2020년에도 1만 2,678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향후에도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돼 내년인 2020년부터 2028년까지 17만 7,617가구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 9,244세대로 신도시 건설 규모에 번가하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격 폭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인 시민들은 폭탄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인한 기온 변화 등 환경적 변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로 인한 문제 중 하나가 도심 열섬화 현상인데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는 한낮 뜨거운 태양에 달궈져 밤에도 점처럼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산과 여러 하천에서 나오는 냉기와 순환을 막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바람길이 막혀 오염된 도시의 대기 순환을 저해하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광주를 뜨거운 아프리카에 빗대어 강프리카로 자칭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18년도 7월 28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발생 수를 보면 광주 경우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대전 3.1명, 대구 3.4명, 부산 3.6명보다 높고 전국 평균 3.9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 올해 경우 광주는 4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돼 무더기로 이름난 대구 33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광주시의 높아진 여름철 기온에 시민들의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 8월달 평균 기온은 26.6도인 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8월 평균 기온은 27.7도로 1.1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특경황시 8월 평균 기온은 광주시의 경우 27도로 대구와 함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3년간 평균은 오히려 광주 기온이 대구보다 0.5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고온 현상은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거기본법과 광주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장은 주거환경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노후 개인주택 개량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2010년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에서 시작한 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2012년부터 시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 이어온 행복주택, 복수주택 리모델링 사업 9억 3천만 원과 2019년 주거급여 사업의 단독주택 수선 유제 28억 원,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4,5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파트 지원 관련 예산은 2011년부터 시작한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비, 구비 포함 올해 91억 2천만 원의 투입과 2009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국 시비와 합계 369억 9,900만 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 2억 3,8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어 아파트 지원 관련 예산안만 463억 5,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 지원 예산 대비 노후주택 관련 예산은 크지 않아 우리 시의 노후 주거 정책이 아파트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인을 넣어야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건물 사업은 투자자들과 대형 건설 기업의 이해가 만나면서 잘못된 길로 쉽게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건물은 좁고 높게 올라가야 해 공개공지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건물만 더 넣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축 자재에 대한 심각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 방송에 확인에 들어간 제품 중에는 기준치보다 21배나 발암물질이 초과한 제품을 보여줘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구개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나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61.7%에 달하는 37가구에서 공고 기준치인 148베크렐 이상이 검출됐고 한 아파트 경우 라돈 평균 농도가 공고 기준치의 2.4배인 345.4베크렐에 달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맞춰 환경 마크를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형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인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변하고 동시에 제도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감시와 강화되지 않는 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윤리의 시스템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축 자재에 대한 안전 문제와 관련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설은 집 없는 서민을 유하는 것보다 투기 세력과 일부 건설업자와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권 등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아파트 인허가 시스템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추출보다는 책임을 분산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없는지 면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거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시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가 필요한 노후주택의 거주자에게 현재 주택의 에너지 효율 정보와 리노베이션 필요성부터 개선 공사 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민 참여로 수립한 2050년 버루도 비전에 따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태양열 발전 등으로 에너지 생산까지 고려하는 에너지 플러스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파리시의 경우 2014년 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세대 주민들에게 건설 및 입주까지 매 단계별로 사회적 주택공사와 함께 입주자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의 경우 시민 참여에 기반을 한 주택 재개발 수립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미래의 주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초로 최종 주택 재개발 정책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중축하는 방식으로 기능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과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주택의 수명 개선 목적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단지만 16개소에 달합니다. 이상 살펴본 사례의 실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주거 환경 조성과 오래된 집을 허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특히나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 시도 이제는 공급자 위주 주거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위주로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개선이 용이한 형식의 주거 공급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교적 촘촘한 대중교통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위주 이동이 매우 발달된 구조 도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갖고 계신 문제에 있어서는 가감한 정책적 결단과 함께 신속한 예산의 투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대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 8월 기준으로 67만 3,404대의 등록 대수를 보이고 있고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인 2009년 12월 기준으로 49만 4,460대에 비해 17만 8,944대 36.1% 증가율을 보여 10년 만에 3분의 1이 넘게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주시 각 구별 주차장 수와 주차 면수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3만 4,492개소의 주차장이 2018년 4만 771개의 주차장으로 7,279개가 늘어 21.7%가 증가했고 2014년 기준 54만 3,622면의 주차 면수에서 2018년 61만 8,848면으로 7만 5,226명이 늘어 13.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체 6.84%에 해당하는 4만 5,468대의 자동차는 주차 구역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2014년 164개소 1만 5,508면수 주차장이 2018년 220개소 56개소가 늘어났으나 정작 중요한 주차 면수는 9,204면으로 6,304개소 40.6%가 감소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무료 주차장 수는
2014년 506개소 1만 2,304면에서 2018년 432개소 9,133면으로 4년 전에 비해 94개소 14.6% 감소율을 보였고 3,170면이 줄어들어 2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 특광역시 자동차 등록 대수 주차 면수를 비교해보면 주차 면수 공영주차장 면수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시세가 비슷한 대전, 울산과 비교해보면 주차 면수에서 대전이 72만 7,727면보다 무려 10만 8,879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시보다 차량 대수가 10만 대 이상 작은 울산보다 3만 1,648면이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을 100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는 전체 주차 면수에서 15.2% 공영주차장 면수에서 12.9%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이 공공재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개선돼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1면당 법정 면적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조례에서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 문콕 사고가 번번함은 물론이고 좁은 주차 구역으로 시민들이 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평행 주차 형식의 일반형의 경우 30여 년 가까이 너비 2.3m, 길이 5m에 묶여 있습니다. 일부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2019년 3월 1일자로 너비 2.5m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도등 복귀 정비로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규정마저 요즘 차들의 대형화 추세로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생산 판매 차량의 트렌드상 차량 재원이 커지고 SUV 등 중형급 이상의 차량이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 청구 기준 이른바 문콕 사고 건수가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주차 방식 규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평행주차 형식의 주차 구역 규격은 경영 너비 1.7m, 길이 4.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경우 1990년 12월 24일 건설부령 제474호에 따라 6.5m 길이를 확보했던 것이 1995년 4월 5일 개정을 통해 너비 2m, 길이 6m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주거 지역의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의 경우는 5m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조항이 신설돼 주차구역의 면적 확보 기준의 축소를 가져온 이래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차구역 면적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과 교통편의 선진도시로의 발돋움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주차구역 면적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 상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 탈선 등 범죄 발생 우려, 주변 지역상권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존재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2019년 6월 기준 동구 1개소, 서구 3개소, 남구 4개소, 광산구 4개소, 북구 1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연면적 기준으로 17만 268.제곱미터, 상암 축구장 24개 규모에 육박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목표는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또한 흉물스러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켜 시민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적, 심리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염려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대내적으로 여러 요인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매몰 비용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리속히 정리하는 게 다수 시민들을 위한 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준당 건축물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개별 공사 중단, 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적이고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장기 방치 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을 때 법과 근거한 가감한 대다수 공익에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주저없는 책임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당부드리며 성실하고 진솔한 계획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일 의원과 장재성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사막도.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됐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건너가 유희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던 공원 같은 항구의 섬이었습니다. 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뤄지면서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1965년에는 3개의 섬 사막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는 지금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섬도 아닌 이 사막도에 대한 목포인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도 그 전설이 유달리 가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막도에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벌여 사막도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도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덕동에 자리한 석천마을. 만덕동은 만흥동과 덕충동의 이름을 딴